그런 것들을 하면 할수록 나 자신을 볼 수가 있는 거야. 그 나를 볼 수 있는 시간이 나에 대한 전문가로서 내가 성장하는 거야. 우리는 어떤 분야에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면 부자가 되잖아. 그래서 가장 빨리 부자가 되는 길은 나에 대한 전문가가 내가 되는 거야. 내가 어떤 생각을 주로 하고 어떤 감정과 어떤 느낌을 자주 느끼고, 쉽게 말해서 나의 성격이 어떤지, 그리고 내가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지. 안녕하십니까, 작가님. 강 작가 오랜만이야. 네, 제가 항상 촬영 때 옆에는 있었지만 그렇지. 좀 최근 들어서 질문을 덜 드린 것 같아가지고 그래, 강 작가. 네, 오늘 왔습니다. 이 영상이 언제 나갈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지금 이제 찬바람 불고 이렇게 하늘은 맑고 이제 낙엽들이 지잖아요. 오늘 날씨 너무 좋잖아. 네, 단풍도 많이 물들고 맞아. 그래가지고 사실 이렇게 날씨가 좀 쌀쌀해지고 낙엽이 지기 시작하면은 사람들이 좀 느끼는 게 외로움, 뭐 고독, 쓸쓸함 뭐 이런 거 같거든요. 작가님은 계절 좀 타시나요? 나? 네. 나 계절 타는데? 나는 어떠냐면, 봄 되면 있잖아. 네. 봄꽃이 막 피어오르잖아. 그쵸. 그 모습이 너무너무 이뻐. 개나리 같은 거. 뭐 그런 것들이 막 뭐랄까, 겨울에 단단한 그 대지의 어떤 틈을 비집고 나와서 막 피어나잖아. 나 그거 너무 이쁘거든. 네. 그래서 난 봄 되면 그런 봄꽃의 어떤 그런 두근거림? 그게 너무 기분이 좋고, 여름에는 휴가철이잖아. 그쵸. 휴가 가서 막 뜨거운 햇살 아래에 앉아서 맥주 마실 때 나 너무 좋거든. 그래서 뭐 여름은 그래서 좋고, 가을은 단풍이 너무너무 이뻐. 그래서 단풍 속에 있으면 그냥 그 꽃잎 색깔 하나하나의 어떤 영롱함에 그냥 한 5분, 10분 멍하게 바라볼 수가 있고, 겨울엔 어떠냐면, 겨울은 막 봄을 준비하잖아. 막 잎이 다 떨어진 애들이 막 봄을 준비하려고 막 그 에너지를 쓰는 모습이 막 나 어릴 때 20살 때 나 막 성공하려고 막 재수생 막 시절에 막 고시원에서 공부하던 모습이 있잖아. 막 그때가 떠오르거든. 그래서 겨울에 어떤 그런 자연은 되게 기특해 보여. 그래서 나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타는데, 이런 거지. 이제 우리가 뭐 계절을 탄다는 게 사실 어떤 세상의 어떤 자연의 변화에 따라서 나의 어떤 몸과 마음의 에너지가 변하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 변하는 것을 계절을 탄다라고 생각하지 않아. 우리는 그 변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변화의 부정성이라는 속성을 딱 담아가지고 그거를 계절을 탄다 그래.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계절을 탄다 할 때는 어떨 때 그러냐면, 가을이 오니까 약간 뭔가 쓸쓸하고 뭐 고독해. 뭐 또 겨울이 오니까 낙엽이 다 떨어진 그런 나무를 보니까 왠지 외로워. 이런 부정적 감정을 담는 것을 계절을 탄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나는 사실 뭐 그렇게 부정적으로 계절을 타지는 않고 좀 긍정적으로 계절을 타는 것 같긴 해. 그냥 그 상황에 어떤 의미 같은 것들을 딱 이렇게 두시는 거네요. 그치, 그 좀, 상황을 즐기기도 하시고. 그렇지. 그래서 세상을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내가 좀 긍정적 사고를 많이 하잖아. 그래서 계절의 변화에도 부정적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계절의 변화에 긍정의 안경을 딱 쓰고 긍정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계절의 변화가 너무 신비롭고 너무 감사해. 저는 추위를 싫어하시니까 겨울을 좀 싫어하실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겨울은 또 겨울 나름대로의 어떤 매력이 있어. 제가 여태까지 작가님께 여쭤왔던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작가님은 고독을 즐기신다, 고독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신다, 이런 답변이 제 기억에 있거든요. 맞아.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외로움과 고독을 좀 이렇게 똑같이 보는 것 같거든요. 그 안에도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똑같아. 고독을 외로움으로 보는 거는 계절의 변화를 계절을 탄다라고 말하는 사람과 똑같은 거야. 약간 부정성으로 그렇지. 보면은 외로움이고. 그렇지. 왜냐면 고독이라는 것은 혼자 있음이라는 상태잖아. 그쵸. 그렇지? 혼자 있는 것을 고독이라 그래. 봄, 여름, 가을, 겨울 똑같아. 계절이 변했음 그거잖아. 근데 거기에 부정적 감정을 딱 담는 거야. 혼자 있는 거에 부정적 감정을 담았을 때 그게 외로움이 되는 거지. 마찬가지로 계절의 변화에 부정적 감정을 딱 넣으면 계절을 탄다라고 말하잖아. 똑같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 외로움을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고독이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알미 생겨. 그게 내가 혼자 있음에 대한 부정적 감정, 부정적 관점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스스로를 알아차릴 수 있는 계기로 만들면 되는 거지. 그래서 가끔 이런 거 있잖아. 내가 전에 했던 이야기인데 부부 사이에서도
배우자가 있는데도 외로움을 느껴. 왜 그럴까? 같이 있는 사람이 싫거나 같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람과 같이 있어도 외로움을 느끼게 돼. 그거는 우리가 어떤 대중 속에 있어도 마찬가지잖아. 우리 대중 속에 있어도 고독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잖아. 그럴 수 있죠. 고독은 상태인데 우리는 고독을 느끼면서 외로움을 느낀단 말이야. 그거는 친구끼리도 마찬가지야. 친구끼리 같이 있는데도 그 사이에서도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그리고 그 관계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나와의 관계를 했잖아. 나와의 관계. 내가 나와 함께 있어주는데도 고독을, 외로움을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고독하라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내가 나와 함께 있음을 내가 부정적으로 바라본다. 이 말이야. 고독이라는 것은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나와 함께 있는 그 상태인데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나에 대한 미움이 고독을, 외로움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뭔가가 더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고독과 외로움은 있잖아. 사실 내 주변에 누군가의 존재와는 무관한 이야기야. 무관하다. 그들이 있어도 외로운 사람이 있고 그들이 없어도 외롭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냥 착각인 거네요. 그 누군가가 옆에 있으면 외롭지 않을 거라는 그렇지. 착각. 그렇지. 그 착각이 자신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라는 거야. 그렇게 세상을 보고 있어. 근데 나는 고독할 때 뭘 많이 하잖아. 혼자 있을 때나 독서는 누구랑 같이 하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혼자 책 보고 책 쓰기도 하고 혼자 달리기 러닝하기도 하고 혼자 운동하기도 하고 혼자 명상하기도 하고 그 모든 것들이 혼자 하는 것들이잖아. 네. 물론 같이 있을 때도 친구들하고 식사하면서 밥 먹기도 하고 술 먹기도 하고 같이 운동하기도 한단 말이야. 근데 그 시간만큼이나 나는 혼자 있는 시간을 만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있거든. 왜냐하면 나는 그 혼자 내가 그 시간을 보낸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혼자 책을 쓰고 있는 나를 사랑하고 혼자 책을 읽고 있는 나를 사랑하고 혼자 러닝하고 달리기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을 사랑하게 되면 별로 외롭지가 않게 되는 거지. 그때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혼자 즐기는 축제의 시간이 될 수가 있어. 그러면 사람들은 좀 그게 궁금할 것 같아요. 그 고독을 즐길 수 있는, 다른 타인이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그 시간을 즐길 수 있는 뭔가 실마리 같은 게 있을까라는 뭐 팁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까? 그러니까 혼자 하는 시간의 즐거움을 한번 알아보면 돼. 그러니까 혼자 하는 시간이 뭐냐면 내가 만약에 혼자 있다 만약에 네. 혼자 있다 그러면 그냥 멍하게 넷플릭스 보지 말고 혼자 있을 때 그냥 달리기를 해보는 거야. 혼자 달리기를 해보면 그 달리기가 러닝이 주는 즐거움이 있거든. 네. 혼자 책을 쓰거나 혼자 책을 읽으면 그 시간 자체가 즐거워. 그리고 운동을 하면 그 시간 자체가 즐거운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 그 혼자 하는 시간이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해서 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시간이 즐겁지가 않아. 예를 들어서 운동이라는 것을 그 자체를 즐기지 못하고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한다면 재미가 없거든. 책을 읽어야 하니까 읽는다라고 그치, 생각하면은 그치. 책을 읽는 자체의 즐거움을 즐기게 되면 그 시간이 즐겁거든. 근데 나는 책을 한 권 읽어야 돼 라는 결심 속에서 책을 읽으면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뭔가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그 시간을 보내면 그 시간은 외로운 시간이 되는데 그 자체의 즐거움에 몰입해서 빠지게 되면 그 시간은 고독을 만끽하는 시간이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도 나오네요. 그냥 해보라는 그치. 거네요. 뭐 뭔가를 두지 말고 그치. 그냥 해보라. 그냥 하는 게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하는 거죠.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과정에 집착을 하게 되면 재미가 없어지는 거야. 그리고 제가 이거 질문지라든지 조사를 좀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냥 고독만 쳐도 나와요. 고독이 필요하다, 사람들에게. 고독을 누리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라는 말도 있을 정도로 부자들은 고독함을 잘 활용한다. 뭐 이런 말도 있던데 그 고독 속에서 작가님은 무엇을 얻으시나요? 나는 나를 보는 시간을 많이 가지게 되지. 우리는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친구들하고 시간을 보낼 때는 가족과 시간을 보낼 때는 우리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 상대방을 향하죠. 상대방을 향하잖아. 네. 근데 나 혼자 있으면 그 눈이 나를 향하게 돼.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지금 올라오고 있고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고 어떤 느낌과 하나가 되는지를 나 스스로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혼자 있는 시간이야. 우리는 늘 상대를 보지 나를 보지 않잖아. 왜? 이 눈동자가 앞을 향하지 뒤를 향하지 않거든.
안을 향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항상 밖을 보지 안을 안 본단 말이야. 근데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게 되면 나의 안을 볼 수가 있어. 근데 사람은 사실 나와 가장 많은 시간을 100년을 나와 보내잖아 사실은. 네. 근데 나를 안 본다는 것은 나의 전문가가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인간은 나의 몸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잖아. 나의 마음을 가지고, 나의 정신을 가지고, 나의 생각, 감정, 느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내가 나의 전문가가 안 되면 앞으로 나를 발전시킬 수가 없는 거야. 그게 메타인지잖아. 그 나를 알아가는 시간이 혼자 있는 시간인 거야. 아, 그러면은 그냥 혼자 이때 유튜브라든지 넷플릭스 그런 거 안 보고 나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고 관찰하고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그렇지. 예를 들어서 혼자 있는 시간에 넷플릭스 보면 눈이 어디를 향해? 넷플릭스 내 밖을 화면을, 향하잖아. 그치? 네. 근데 혼자 있는데 내가 책을 쓰거나 책을 읽어. 그러면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는 그 생각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거야. 작가의 생각을 한번 읽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뭐 댓글을 쓰거나 답을 달잖아. 그러면 내 생각을 스스로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운동을 한다? 운동을 하면 내가 뭐 1km를 뛰어. 네. 그럼 심박동이 막 미친 듯이 막 터질 듯이 이렇게 뛰잖아. 그러면 아, 내 심장이 이럴 때 뛰고 있구나. 나의 심장에 대해서 한 번 더 느끼게 되고. 우리 심장박동을 느끼는 시간 거의 없잖아. 그리고 그렇죠. 이렇게 내가 숨이 차구나. 심장이 이렇게 빠르게 뛰구나. 다리가 아프구나. 허리가 아프구나. 무릎이 아프구나. 나의 몸에 대해서 관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야. 물론 명상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독서하고 운동하고 명상하는 것들은 다 혼자 하는 거잖아. 책을 누구랑 같이 읽는 게 아니잖아. 그렇지? 운동도 달리기도 물론 같이 할 수 있지만 그 속에서 난 혼자 뛰는 거잖아. 명상도 물론 혼자 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하면 할수록 나 자신을 볼 수가 있는 거야. 그 나를 볼 수 있는 시간이 나에 대한 전문가로서 내가 성장하는 거야. 우리는 어떤 분야에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면 부자가 되잖아. 그래서 가장 빨리 부자가 되는 길은 나에 대한 전문가가 내가 되는 거야. 내가 어떤 생각을 주로 하고 어떤 감정과 어떤 느낌을 자주 느끼고 쉽게 말해서 나의 성격이 어떤지 그리고 내가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지 세상을 긍정의 관점으로 바라보는지 부정의 관점으로 바라보는지 내가 어떤 풍요의 렌즈를 끼고 있는지 결핍의 렌즈를 끼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감사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반대인지를 스스로 관찰할 수 있는 시간이 고독의 시간인 거야. 그래서 엄청 중요한 거네. 엄청 중요하지. 그래서 옛날에 왜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팡스라는 책에서 그랬었어. 인간이 불행한 이유는 딱 한 가지다. 방 안에서 홀로 시간을 못 보내기 때문이다. 그게 그 말인 거야. 알겠습니다. 고독을 얘기하다 보니까 오히려 반대의 상황을 다시 짚어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연말 연초면은 뭐 친구들 만나고 가족 만나고 그치. 여태까지 뭐 이렇게 같이 일했던 회사 직원들이랑도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가 또 가장 많이 겹쳐지는 시점일 것 같은데 이하영 작가님께 인간관계는 좀 어떤 의미? 인간관계? 네. 인간관계는 크게 세 가지야. 첫 번째, 가족과의 관계가 있고, 네. 두 번째는 친구와의 관계가 있고, 네. 세 번째는 세상의 그 누군가와의 관계야. 관계는 이거밖에 없어. 네. 사람과의 관계라는 게. 물론 사람과의 관계를 넘어서서 세상과의 관계도 있고 나와의 관계라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인간관계라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잖아.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가족, 친구, 세상의 그 누군가의 관계인데 어쨌든 강 작가는 지금 친구 관계를 물어보는 것 같은데 어쨌든 친구 관계는 이런 거야. 내가 나의 성장을 가장 반추해 볼 수 있는 사람이 내 주변 사람들이야. 나는 늘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는 걸 좋아하거든. 그래서 내가 성장한 만큼 새로운 친구들이 계속 생기고 있어. 내가 조금 밑에 있을 때보다 내가 좀 더 성장하고 발전했을 때마다 또 다른 친구들이 내 주변에 생기게 돼. 왜냐하면 나는 친구라는 것은 비슷한 말을 하는 사람을 친구라 생각한단 말이야. 전에 했던 이야기잖아. 맞아. 내가 친구가 친할 친자의 옛구자가 아니라 그냥 옛날 나의 친구라고 해서 친구가 되는 게 아니라 친할 친자의 입구자라 했잖아. 비슷한 말을 하는 사람, 친한 말을 하는 사람이 친구인 거야. 근데 그 말이 비슷하다는 것은 나와 생각이 비슷하다는 것이고 그 말이 비슷하면 나와 행동도 비슷하단 말이야. 그래서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비슷한 말을 하고 비슷한 행동을 하는 친구, 그런 친구가 내 친구이기 때문에 나는 계속 성장하기 때문에 내 주변의 친구들도 계속 성장한 친구들이 내 주변에 있게 돼. 그런데 왜 인간관계에서 늘 같은 친구와 같은 곳에서 같은 술을 먹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나는 혹시 계속 정체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봐야 돼. 그리고 만약에 내가 성장하고 있는데 나의 친구가 바뀌지 않는다면 그거는 그 친구도 같이 성장한다는 거야. 그거는 인생의 좋은 도반이 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옛날에 나도 뭐 베프들 되게 많았잖아. 그 친구들하고 멀어졌다는 게 아니라 그 친구들도 만나지만은 사실 추억의 시간은 한 30분 동안 이야기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거든. 한 30년 만에 만난 친구, 한 30분 동안 과거 이야기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그 이후로는 이제 현재와 미래를 이야기한단 말이야. 근데 그 생각이 너무 다르다 보면 우리는 30분은 즐겁게 이야기했는데 그 이후로는 생각의 차이 때문에 조금 즐겁지 않은 시간을 보낼 때가 많거든. 근데 오히려 새로운 친구를 만났는데 나랑 생각이 너무나 맞아. 그 친구하고는 추억은 없지만은 하루 종일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 맞죠. 그게 성장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인 것 같아. 그래서 항상 내가 나랑 비슷한 생각을 하고 비슷한 말을 하고 비슷한 행동을 하고 하나 더 중요한 것은 비슷한 미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 그래서 있고 플러스 추구할 구조가 있거든. 비슷한 생각을 함으로써 내가 비슷한 미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나는 친구인 것 같아. 좋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연말에 있어서 뭐 외로움, 고독함을 느끼면서 뭐 인간관계를 다시 의심해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영상 하나에 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서 이 연말 연초를 보내는 분들께 좋은 힌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눈 마주치고 답을 들으니까 너무 좋네요. 그래, 알겠습니다. 네. 종종 방문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작가님, 요즘 고민이 있습니다. 작가님, 제 인생은 왜 이렇게 꼬였을까요? 작가님, 이번에도 시험에 떨어졌어요. 저의 이야기고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주는 즐거움만큼 세상이 주는 괴로움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즐거움에 기뻐하고 괴로움에 슬퍼합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괴로움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는 반면 또 다른 사람은 그 고통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단 하나의 착각 때문입니다. 나는 괴롭다는 착각입니다. 사실 나는 괴롭지 않습니다. 괴로운 건 내가 그렇습니다. 내는 나의 소유격이죠. 나의 라는 말의 준말이 내입니다. 괴로운 건 내 생각이 괴롭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이뤄줘야 해 라는 생각이 괴롭습니다. 나의 감정이 고통스럽습니다. 그 욕망의 감정이 집착이 되어 괴로움이 생깁니다. 그리고 내 느낌이 괴롭습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는 그 오름의 느낌이 괴롭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다 나의 소유물입니다. 나가 아닌 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떨까요? 나는 그것들을 바라볼 뿐 아무렇지가 않습니다. 누군가 나에 대해 험담을 하거나 비판을 할 때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그 상처받는 존재는 나가 아닙니다. 나의 생각이 상처받고 나의 의견이 반박을 받으며 나의 오름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 생각, 의견, 오름, 감정, 느낌, 판단, 해석이 흔들리는 겁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들이 흔들림을 알아차리는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객석에서 바라보는 관객의 시선으로 그냥 바라볼 뿐입니다. 나는 괴롭지 않습니다. 늘 여여할 뿐입니다. 괴로운 건 내입니다. 내 생각입니다. 과거에 시크릿이라는 게 네. 되게 유행했을 때 네네.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란 말이 있었잖아. 네. 그 간절히 원함이 뭐지? 인연관계의 씨앗을 아, 뿌리는 거야. 뿌려놓으면 세상은 그 간절함을 바탕으로 나에게 선물을 줘. 근데 우리는 과정을 받는 걸 싫어해. 아, 우리는 결과를 받는 걸 좋아하잖아. 그쵸. 근데 그 과정이라는 선물을 거부하게 되면, 코끼리의 다리를 거부하게 되면 코끼리를 받을 수가 없게 돼. 안녕하세요, 작가님. 임 작가. 와, 저는 진짜 너무 궁금한 거 있었어요. 뭔데? 약간 그런 이야기 해주시는 분들 있어요. 저 요즘 이런 거 되게 고민하고 있었는데 마침 비슷한 질문을 주셨어요. 아니면 오늘 책에서 이런 질문, 이런 뉘앙스의 뭔가 내용을 읽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거를 심리학적인 용어로 공시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시성이라는 게 단순한 우연의 일치랑은 또 다른 건지 이런 게 좀 궁금해가지고. 야, 이 질문 수준이 강 작가랑 달라.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하다니. 참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공시성이라는 말을 잘 안 쓰잖아. 공시성이 뭐냐면 칼 융이라는 사람이 제안한 단어야. 그게 영어로 synchronicit라는 말이야. 근데 이 어떤 개념이냐면 뭐 내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누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제 그런 거 하고 공시성은 약간 좀 비슷한 듯 하면서 달라. 예를 들어서 내가 강 작가한테 나 이거 좀 궁금해서 강 작가한테 카톡을 보내려고 하는 순간 강 작가가 나한테 카톡을 보냈어. 맞아요. 그거를 우연의 일치라 하잖아. 네. 그거를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시점의 일치라 그래. 나의 시점과 임 작가의 시점이 일치한 것. 그거를 조금 다른 말로 물리적 동시성이라 그래. 물리적인 시간이 동시에 일어났다는 말이야. 그거는 동시성, 시점과 물리의 동시성이 일어난 거야. 무슨 말이겠어? 네. 같은 시간에 뭔가가 일어난 거야. 네. 그런데 공시성은 뭐냐면 이거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인연과보라는 거야. 내가 뿌린 어떤 인연의 씨앗이, 그 씨앗이 세상 어디에인가 싹을 트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게 공시성이라는 거야. 쉽게 말해서 우리가 뿌린 인연의 씨앗은 그 인연의 씨앗의 과보를 우리는 어떻게든 받게 되어 있거든. 네. 내가 인연의 씨앗을 뿌렸으면 이 씨앗의 과보를 내가 무서워서 뭐 산에 숨더라도 바다에 깊게 들어가더라도 네. 그 인연의 과보를 받게 되어 있어. 100%. 그게 인연 과보란 말인데 그 인연의 씨앗이 내 눈앞에 나타날 수도 있고 세상 어디선가 나타나서 그게 씨앗이 줄기가 되고 가지가 돼서 열매가 돼서 나중에 나한테 돌아올 수도 있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임 작가가 남자친구를 생각하면서 남자친구한테 카톡을 보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남자친구가 카톡을 보낼 수도 있고 네. 임 작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남자친구도 어떤 마음의 공명이 일어나서 임 작가한테 카톡을 보냈는데 안 보냈을 수도 있어. 하지만 뭔가 마음의 공명이 일어나는 것. 쉽게 말해서 임 작가가 생각했던 그 마음의 씨앗, 남자친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세상을 통해서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야. 그 드러남이 나에게 보여줄 수도 있고 나에게 보여주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런데 이미 세상은 변해져 있는 거야. 우리에게 보여지는 세상을 뭐라 그러냐면 현실태라 그래. 현실태? 우리에게 안 보여지는 세상의 변화를 가능태라 그래. 우리에게 보여지는 세상은 380에서 780 나노미터라고 불리는 이 가시광선 영역의 세상이잖아. 네. 그 가시광선 영역만 우리는 보고 있어. 네. 현실태로서. 근데 그 영역 밖에서
일어난 일들은 우리는 못 보잖아. 네. 근데 우리의 인연의 씨앗은 여기에만 뿌려지는 게 아니라 거기에도 뿌려지고 있거든. 가능태라 불리는 380, 780 나노미터 바깥쪽에 있는 세상에도 이미 뿌려지고 있어. 근데 단지 우리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을 뿐이야. 그런데 이미 인연의 씨앗은 뿌려져서 세상이 변하고 있는 거야. 그 변화가 뭐냐면 동시성은 시점의 일치잖아. 네. 공시성은 의미의 일치라 그래. 내가 뿌린 인연의 씨앗의 의미가 이미 세상 어디에서 그 의미에 부합하는 변화를 반드시 일으키고 있어. 우리가 못 볼 뿐이야. 왜냐? 세상은 세상 거지 우리 게 아니잖아.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은 이밖에 안 돼. 근데 세상은 이미 변하고 있었던 거야. 그 변하고 있는 세상이 그 시간이라는 시점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곧 드러남을 아는 게 공시성에 대한 알미라는 거야.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인데 굉장히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했지만 네.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알듯 말듯. 그래도 되게 쉽게 설명해 주셨다는 거는 제가 느껴졌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약간 그 말이랑도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작가님이 계속 이제 세상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는 거다라고 계속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공시성의 순간은 이제 우연히 메시지로 느껴지는 그런 순간은 세상이 우리에게 어떤 그런 선물을 주거나 말을 건네는 순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치.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우연의 어떤 일치, 우연한 사건이라 말하지만 네. 세상에 우연이 있어 없어. 세상에 우연은 없어. 세상에는 뭐가 있지? 인연만 있는 거야. 우연은 없고 인연만 있어. 내가 과거에 뿌린 어떤 인연의 씨앗이 지금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과거의 변화, 내가 아까 말했던 가능태의 그 변화했던 세상이 나에게 이제 현실태로 드러났는데 그거를 과거의 어떤 나의 인연 관계로 변해진 모습이 아니라 그냥 우연이라고 착각할 뿐이야. 반드시 내가 과거의 인연의 씨앗으로 뿌린 그것이 이제 드러나는 것 뿐이거든. 그렇다면 뭐다? 그 인연의 씨앗으로 뿌려진 세상의 선물을 내가 잘 허용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이 우연으로 나에게 펼쳐진 어떤 사건, 상황, 어떤 경우, 어떤 처지 이것을 나 스스로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은 세상에 주는 이 변화의 선물을 내가 잘 받겠다라는 그 의지라는 거야. 그래서 이 세상에 주는 선물을 계속 잘 받으면 세상은 나에게 선물을 계속 줄까 안 줄까? 계속 주겠죠. 주잖아. 근데 내가 거부하잖아. 나 싫어. 이러면 세상은 나에게 선물을 줄까 안 줄까? 안 주는 거야. 내가 과거에 뿌려놓은 좋은 인연의 씨앗을 세상은 주는데 과정으로서만 주잖아. 네. 결과로 주는 게 아니잖아. 네. 쉽게 말해서 이런 거야. 우리가 보는 세상은 요거밖에 안 돼. 아까 내가 말했듯이 네. 380에서 780 나노미터의 가시광선 영역. 네. 이것만 딱 보고 있거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코끼리를 봐. 코끼리 다리만 보면 와, 코끼리를 안 주고 왜 그냥 막대기를 주냐 이러잖아. 코끼리의 코를 딱 보면 아니 코끼리를 안 주고 왜 호수를 주지 이러잖아. 똑같은 거야. 우리는 그게 세상의 선물인 코끼리라는 걸 모를 뿐이야. 그런데 그 과정들, 그 부분이 모여서 코끼리가 이루어져 있음을 나중에 내가 죽기 전에 아는 거야. 그럼 그 허용을 못 한다는 그 말은 나 왜 코끼리 받고 싶은데 자꾸 호스랑 막대기랑 막 다른 거 줘? 이게 그거야. 허용을 못 하는 거야. 그렇지. 그게 아르차람이 부족해서 그런 거고 그게 세상에 주는 선물을 내가 허용하지 않고 거부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게 살면서 이게 공시성인가? 아닌가? 그냥 우연인가?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거 다 그냥 우연이 아니고 다 그런 인연인 그치. 거네요. 세상에 주는 인연 관계의 선물, 인연 과보의 선물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근데 그럼 진짜 이야기 들으면서 저는 생각했던 게 안 받으면 너무 나만 억울하잖아. 손해 있는 그렇지. 그렇지. 과거에 내가 다 뿌려놓은 걸 주는 그럼. 건데 내가 뿌려놓은 어떤 좋은 선의 씨앗을 받는데 네. 세상이 주고 있는데 코끼리를 주고 있는데 막대기를 줬다라고 거부한 거와 똑같은 거야. 너무 배 아프겠는데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았을 그 때. 다리를 쫙 모아가지고 다리를 만들고
호스를 모아가지고 코를 만들고 그렇게 하다 보면 코끼리가 만들어지잖아. 아. 그 과정을 받지 않기 때문에 결과를 못 받게 되는 거야. 아. 우리 이런 거 있잖아. 과거에 시크릿이라는 게 네. 되게 유행했을 때 네네.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라는 말이 있었잖아. 네. 그 간절히 원함이 뭐지? 인연관계의 씨앗을 아, 뿌리는 거야. 뿌려놓으면 세상은 그 간절함을 바탕으로 나에게 선물을 줘. 근데 우리는 과정을 받는 걸 싫어해. 아, 우리는 결과를 받는 걸 좋아하잖아. 그쵸. 내가 간절히 원하는 어떤 모습을 받기를 원하지 세상에 주는 그 과정을 받는 걸 싫어한단 말이야. 근데 그 과정이라는 선물을 거부하게 되면 코끼리의 다리를 거부하게 되면 코끼리를 받을 수가 없게 돼. 그래서 우리는 과정을 받기 싫기 때문에 결과를 못 받는 거야. 왜? 과정이 괴롭기 때문이야. 근데 그 괴로움마저 그 결과물 안에 있음을 알면 과정을 잘 허용할 수 있는 그런 즐거움, 알미 생기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간절히 원한 것의 그 과정을 내가 허용할 때 그 과정이 만들어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그 알미라는 거야. 아, 원하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음. 그 과정까지 다 허용할 그치. 수 있어요. 원하고 세상에 주는 과정이라는 선물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 아, 처음에 질문이 조금 어려운 느낌이 있어서 초반에 설명해 주실 때는 큰일 났다. 이해 못하면 어떡하지 했는데 뭔가 작가님이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좀 더 이해하기 쉬워진 게 있어서 오늘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듣는 우리 구독자님들도 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딱 한 5번만 반복해서 들으면 무슨 말인지 알게 될 거예요. 그럼 엄청난 알매, 네. 변화가 생기고 그 알매 변화가 여러분 삶의 변화를 100% 이끌 거라고 난 확신해. 그래서 오늘 들으면서 약간 저희가 지금 챌린지 하고 있는 게 미래의 나에게 주는 선물 챌린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냥 저랑 강 작가는 지금 하고 있는 게 7년, 8년 뒤에 무의식을 바꿀 거다 라고 해서 미래의 나에게 주는 거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진짜 지금 저희는 씨앗을 계속 뿌려서 나중에 받을 선물을 지금 막 이렇게 뿌리고 있는 거네요. 챌린지 자체가 미래의 나에게 내가 선물 주는 게 아니라 네. 미래의 나가 지금 나에게 선물을 주는 거야. 그게 끝에서 시작하는 삶이라는 거야. 이미 나는 씨앗을 뿌려놨기 때문에 미래는 이미 변해있음을 알고 있잖아. 네. 그 변한 미래가 지금인 과정으로 선물을 주고 있는 거야. 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살짝 헷갈리긴 하지만 한 5번 돌려보겠습니다. 5번 듣다 보면 네. 내가 미래에 내가 성장한 나를 위해서 지금 챌린지를 한다라고 착각하고 있었구나. 이미 5년, 7년 후에 그 변화한 나의 모습, 그 나의 모습이 나에게 과정으로서 선물을 주고 있었구나. 그게 세상이 주는 과정이라는 선물이라 했잖아. 네. 그걸 이미 내가 받고 있구나라고 알고 있게 돼. 그러면 지금의 힘든 과정을 즐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야. 네. 지금 뭔가 조금 이해가 된 것 같아요. 오늘 진짜 너무 제가 질문을 하길 너무너무 잘한 것 같아요. 작가님 진짜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서울숲 러닝을 했습니다. 초겨울의 싸늘한 저녁 공기가 몸을 움츠러들게 했습니다. 한 바퀴를 다 돌고 다시 출발점에 왔을 때 한 할머니가 벤치에 앉아서 저를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추울 텐데 괜찮으시려나? 잠시 그분을 바라보다가 다시 한 바퀴를 뛰고 있었습니다. 4바퀴를 돌고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까 보았던 할머니가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계셨습니다. 집으로 들어갈까 생각하다가 혹시나 걱정이 되어서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혹시 불편한 데 있으신가요? 제가 뭐 도와드릴까요? 그러자 그 할머니는 저를 보시면서 빙긋이 웃으며 얘기했습니다. 아니에요, 총각. 괜찮아요. 혼자 즐기고 있으니 걱정 말아요. 대신에 내가 도와줄 건 없나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또 한 번의 깨달음이 나를 스쳐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도움을 받으며 살고 있구나.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무언가의 도움을 받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 무언가가 타인이 될 수도, 세상이 될 수도, 과거의 나나 미래의 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의 도움 없이는 나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만하고 무지한 사람은 나는 도움 없이 이 자리에 왔다라고 말하고, 겸손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나는 도움 없이는 여기에 올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도움을 필요로 하기에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풍요로운 사람입니다. 도움을 줄 수 있는 여유, 그 여유의 전제하에 나누는 나눔과 베품이 풍요입니다. 그 풍요가 돈으로 표현되면 부자가 되는 것이고, 관계로 표현되면 행복한 가정과 좋은 친구들이 되는 것이고, 몸으로 표현되면 건강이 되는 것이며, 능력으로 표현되면 성공이 되는 것입니다. 부자는 이 풍요로운 도움을 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나눔과 베품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상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을 세상은 더욱 부자가 되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자수성가는 없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성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의 손으로 성공하고 있습니다. 세상엔 세수성가만 있습니다. 자수성가했다라는 사람들의 말. 유튜브 나름 데 오면 나 자수성가했어 하는 사람 많잖아. 그런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저는 부모의 도움 없이, 친구의 도움 없이 여기까지 올라왔다. 사실 그런 거는 없거든. 우리는 부모의 도움 없이, 누군가의 도움 없이 그 자리에 올라갈 수가 없어. 그런데 그렇게 말한 이유는 뭐냐면, 안녕하세요, 작가님. 어, 반갑습니다. 강 작가 오랜만인데. 뭐 지난번에 그 고독으로 여쭤봤어요. 고독으로 왔네요. 네. 항상 이 공간에 있었지만은 임 작가의 목소리만 실리다가 오늘 오랜만에 강 작가 아니. 목소리를. 아 근데 강 작가 지금 우리 한 1년 반 했잖아. 그렇죠. 그렇지. 사투리가 많이 교정이 됐어. 나도 사투리를 쓰는데 네. 많이 교정된 것 같아. 아, 진짜요? 우리 스스로 알겠습니다. 좋은 징조라고 여기자. 네. 부산을 가야 되나 싶기도 하네요. 오늘은 그 도움이라는 도움. 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세상을 혼자 살 수 없다 보니까 이제 관계가 깊든 얕든 서로 도움을 주고 받고 살기도 하는데, 또 이번에 챌린지 중에 그 수익금 일부를 기부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렇게 도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작가님은 도움에 대해서 따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야, 도움은 생각할 게 아니라 그냥 도움은 인간의 본질이지 뭐. 우리 도움 없이 살 수 없잖아.
우리는 무언가의 도움을 받으며 살고 있거든. 근데 생각해봐. 우리가 어릴 때 부모의 도움 없이 못 살잖아. 그렇지. 학창 시절에 학교의 도움 없이, 선생님의 도움 없이, 친구의 도움 없이 살 수 있을까? 못 살아. 그렇지. 성인 된 이후에는 세상의 도움 없이는 못 살아. 무언가로부터 늘 도움을 받으며 살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도움 받은 만큼 내가 도와주면 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고 사는, 도움을 주고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도움은 인간의 본질이지 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야. 네. 도움을 받는 거를 좀 부담스러워하기도 하고 꺼려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좀 도움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이런 관점도 있을까요? 그 왜 그럴까? 강 작가? 아니, 내가 보기에는 이런 거야. 도움을 조금 부담스러워하고 꺼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교육받아서 그래.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이 그래.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의 가장 본질이 뭐냐면 경쟁 시스템이야. 네. 경쟁 시스템의 반대말이 도움 시스템이잖아. 근데 우리는 누군가 경쟁해서 이겨야 돼. 2등이 있어야지만이 1등 있잖아. 그렇죠. 내 밑에가 있어야지 내가 위에가 되잖아. 그렇죠. 깔아주는 사람이 그치. 있어야죠. 그 1등한 애가 부산에서 2등 해야지만이 부산 1등한 애가 있고, 그 부산 1등한 애가 전국 2등을 해야지 전국 1등이 있는 거잖아. 그게 뭐다? 우리는 늘 그렇게 경쟁 속에서 이겨야 한다. 이겨야지만이 너는 합격을 할 수 있다라는 이데올로기에 세뇌가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무조건 경쟁해서 이겨야 돼. 근데 봐. 내가 만약에 내 경쟁자한테 도움을 받는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나는 경쟁자보다 뒤떨어진다라는 말이잖아. 내가 얘한테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얘한테 도움을 받지 않고 나 스스로 1등을 해야 돼. 그게 뭐다? 자존심이라는 거야. 나 스스로 이루었다라는 그 자존심의 벽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는 남들한테 도움을 받는 거를 부담스러워하고 꺼려하는 거야. 그게 가장 많이 드러나는 게 자수성가했다라는 사람들의 말. 유튜브 나름도 보면 나 자수성가했어 하는 사람 많잖아. 그런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저는 부모의 도움 없이, 친구의 도움 없이 여기까지 올라왔다. 사실 그런 거는 없거든. 우리는 부모의 도움 없이, 누군가의 도움 없이 그 자리에 올라갈 수가 없어. 그런데 그렇게 말한 이유는 뭐냐면 무지해서 그래. 세상의 손이 아닌 나의 손으로 성공한 사람은 없거든. 그 사람이 어떤 성공을 했다? 뭐 대기업에 가서 어떤 경험을 쌓고 그 경험을 통해서 사업을 해서 성공했을 경우가 많잖아. 근데 그 대기업의 면접사원이 그 사람을 안 뽑아줬으면 그 사람은 대기업에 못 들어갔어. 그리고 자신이 거기서 업무를 쌓는 과정에서 자신을 이끌어주는 선배, 동기, 후배가 없었으면 대기업에서 경험을 못 쌓았을 거고, 거기 나와서 사업을 했을 때 주변의 사업 파트너들, 자기 직원들, 자신의 아이템들 이런 게 없으면 자신이 성공할 수 없거든. 근데 그런 걸 모르고 나 스스로 성공했다, 이런 사람들은 무지하거나 이런 걸 아는데도 말하는 것은 오만한 거야. 내가 말하잖아. 자수성가는 없다. 세상의 손으로 성공하는 사람만 있다. 세수성가만 있다 그러잖아. 그만큼 우리는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그 도움 없이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 교육 시스템이 망쳐놓은 거야. 왜?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으면 이 사람한테 경쟁자로서 밀린다라는 그런 은근한 압박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도움 없이 나 스스로 1등한다라는 자존심의 벽을 계속 높여나가는 거야. 그 자존심의 벽이 외부로부터의 도움을 차단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도움을 안 받는 거지. 그러고 보니 사실 이하영 작가님을 보는 외부의 입장에서는 작가님을 자수성가한 부자라고 바라보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작가님은 본인 스스로를 자수성가했다라고 말씀을 안 하시기는 하시네요. 그렇지. 나는 자수성가라는 말을 되게 싫어해. 나 스스로 어떻게 성공을 했어? 아니, 우리 병원에 찾는 고객이 없었으면, 우리 직원이 없었으면, 나 옛날에 뭐 부산대 의대 합격시켜주지 않은 그 교수님들이 없었으면, 나 옛날에 포항대 갔을 때 내가 우연치 않게 연극 동아리를 안 했다면, 뭐 내가 고시원 생활을 안 했다면, 그리고 그때 고시원에서 내가 봤던 책 나폴레온 힐 작가가 없었다면 내가 여기까지 못 왔잖아.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도움을 여기까지 왔는데, 나 스스로 성공했다? 그거는 되게 오만한 거야.
아니면 모르는 거, 무지한 거지. 그래서 나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늘 세상한테 도움이 되려고 하는 거야.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적어도. 그래서 이 유튜브 하는 것도 다 그런 거잖아. 여러분들도 이렇게 어떻게 하면 조금 좀 즐겁게 살 수 있다. 우리도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될 수 있다. 이런 거 하려고 하는 거잖아, 사실 우리가. 그래서 하는 거지. 좋습니다. 가족 때문에 고민인 분들이 많습니다. 늘 간섭하는 부모님, 나와 맞지 않는 배우자, 말을 듣지 않는 자식까지. 그들에게 아무리 잘 해주려고 해도 영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나는 그들을 위해 희생하는데 그들은 고마움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건 내가 좋아서 하는 건 아닐까요? 그 희생을 하지 않으면 내가 찜찜하기에 내가 좋아서 하는 겁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라는 게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숙명입니다. 인간의 권리는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정도면 하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모든 것을 늘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좋은 것이죠. 그런데 그 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 내가 효도를 하려고 할 때 나에게는 괴로움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괴로움은 미움으로 변질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할 때의 즐거움이 부모님으로 인해 소실될 때 나는 괴롭고 부모님은 미워집니다. 내가 돈을 들여서 부모님을 모시려고 하는데 부모님이 반대하면 나는 괴롭고 부모님은 밉습니다. 그런데 그건 내가 좋아서 하는 거지 부모님이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좋다고 부모님을 강요하거나 간섭하지 마세요.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을 이루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욕심이고, 그게 괴로움이고, 그게 무지입니다. 인간의 권리는 할 수 있는 정도만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20살이 넘어도 아니면 뭐 혹시 뭐 대학을 졸업하더라도 독립하지 못하고 산 애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기대어 살려고 그러고 의지하려고 그러고 의존적으로 살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야. 그러면은 또 반면에 타인의 도움에 너무 의존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맞아. 도움에도 좀 중독이 될 수 있을까? 그래, 맞아. 네. 근데 요즘 보면 그런 친구의 대부분이 이런 사람들. 먼저 부모로부터 의존하고 의지하는 사람들. 늘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되게 많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야. 부모의 교육 방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아이가 그렇게 된 거야. 늘 그 아이가 의존적이 되도록, 의지적인 존재가 되도록 교육을 한 거야. 그리고 애가 독립되어야 될 나이인데도 뭐 20살, 30살 됐는데도 늘 내가 너를 보살펴 줄게. 나에게 의지해. 나한테 의존해. 경제적으로 의지하고 물리적으로 우리 집에 살고 내가 너를 케어해주고 막 이런 사람들 많잖아. 그런 부모님 밑에서 큰 애들이 나 스스로가 내가 의존적이다라는 생각조차 못하는 거야.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 의지에 의존에 중독되어 버리는 거지. 근데 본인은 잘 몰라. 그런 사람 되게 주변에 많잖아 보면. 굉장히 누군가한테 의지하고 누군가한테 의존해 살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 그렇게 교육받은 애들이 대부분이야. 그래서 20살이 넘어도
아니면 뭐 혹시 뭐 대학을 졸업하더라도 독립하지 못하고 산 애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기대어 살려고 그러고 의지하려고 그러고 의존적으로 살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살다 보면 이제 내가 그렇게 사는지 모르니까 그걸 뭐라 그런다? 중독되었다는 거야. 우리가 중독이라는 게 인사이트가 없는 거거든. 우리 도박 중독자들 보면 누가 봐도 이 사람 도박 중독이야. 근데 그 사람한테 야, 너 도박 중독이야 이러면 뭐래? 딱 세 가지 반이야. 나 아니야. 첫 번째. 두 번째, 그런 것 같은데 금방 끊을 수 있어. 세 번째, 말을 안 들어. 이 세 가지잖아. 의존 중독인 사람들한테도 이야기하면 똑같아. 너 왜 그래? 누군가한테 의존적이야 이러면 나 아니야. 그리고 나 금방 독립적으로 살 수 있어 그랬는데 평생을 부모님 밑에서 살고 있고, 그리고 내가 그런 이야기하면 잔소리 같다고 안 듣잖아. 그게 중독인 사람들의 특징인데, 그게 뭐 부모에 의지하든 사람들한테 의존하든 비슷한 성질을 보이고 있지. 사실 그 이하영 작가님이랑 마음 공부도 하고 챌린지도 하고 작가 클럽 이제 지금 옷도 입고 계신데 이런 활동을 하면서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많은 분들께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이런 콘텐츠를 만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좋은 도움이라는 거에 뭐 특징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좋은 도움,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내가 지금 작가 클럽을 하잖아. 작가 클럽을 통해서 우리 클럽에 오신 분들 12분한테 책 쓰기 교육을 하고 있잖아. 그러면 사람들마다 어떤 사람은 실제로 책을 집필까지는 아니더라도 글을 많이 써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전혀 글을 써보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블로그라도 적어도 글을 써본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한번 책 쓰기를 해봤다가 실패한 사람도 있고, 다양하잖아.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어떤 도움을 줬을 때 그들이 가장 만족할까라고 생각해보면 딱 답이 나와. 도움은 딱 세 가지야. 적절할 때 필요한 걸 그들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도와주면 돼. 스스로 할 수 있게끔. 그렇지. 이게 뭐냐면 세 가지야. 적절할 때가 뭐냐면 적시성. 정말 필요한 시간대에 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한테 도움을 주려고 하는데 늘 잔소리하듯이 도움을 주려고 하면 그거는 도움이 아니고 간섭이 돼. 근데 필요로 할 때 도움을 주면 그거는 간섭이 아니고 그 사람한테는 은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적절할 때 도움을 줘야 돼.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적합성이라 그래. 필요한 것을. 그거 뭐다? 우리는 누군가한테 도움을 주려고 할 때 한번 생각해봐. 이 사람한테 조언을 하거나 이 사람한테 어떤 뭔가 도움이 되려고 할 때 내가 주고 싶어 하는 거를 보통 주려고 하지. 왜냐? 내가 잘하는 걸 주려고 하지. 이 사람이 필요로 한 거를 주려고 잘 안 해. 내가 책 쓰기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야. 똑같은 것을 사람들한테 내가 잘 강의할 수 있는 거를 전해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부족한 것을 내가 개인 코칭하면서 알려주잖아.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이 필요로 한 것을 줘야지 내가 잘하는 것을 주려고 하면 안 돼. 근데 대부분은 내가 잘하는 것을 주려고 해. 내 식대로 해라 이런 거잖아. 그거는 이 사람한테 별 도움이 안 돼. 오히려 잔소리가 되고 간섭이 되고 강요가 되는 거야. 그게 적합성이라는 거야. 필요로 하는 것을.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을.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스스로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게 자율성이라는 거야. 우리 책 쓰기 코칭할 때도 우리가 이 사람의 어떤 제목을 만들어주거나 그러지 않잖아. 어떻게 하면 좋은 제목을 너 스스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코칭을 해주잖아. 스스로 만들 수 있게끔. 이 사람이 나한테 의지하지 않고 우리 클럽에 의존하지 않는 존재가 되게끔 성장하게끔 도와주는 게 쉽게 말해서 좋은 도움이야. 이 사람의 삶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삶의 밖에서 손을 잡아서 일어설 수 있게끔, 그리고 더 빨리 달릴 수 있게끔, 그렇게 적절한 때 적시성, 필요한 것을 적합성,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자율성, 그게 좋은 도움 같아요.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 추가로 여쭤보고 싶었던 게 도움과 동정이 구분이었거든요. 근데 그 세 가지를 좀 적절히 하지 못했을 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이건 도움이 아니라 동정이야 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렇지. 그게 아까 말했던 적합성 부분이야. 동정은 뭐냐면 이 사람보다 내가 위에서 이 사람의 슬픔이나 이 사람의 괴로움을 위에서 바라보는 게 동정이야. 그건 뭐다? 이 사람이 못하는데
필요한 것을 내가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잘하는 것을 위에서 그냥 알려주는 거야. 근데 사실 도움이라는 것은 동정이 아니라 약간 연민 같은 느낌이야. 연민은 뭐냐면 옆에서, 위에서 내려다보는 게 아니라 옆에서 이 사람이 필요한 것을 들어주고 이 사람이 잘 되도록 내가 액션을 취하는 거. 그게 연민이자 불교에서는 자비라 그래. 그래서 동정이 아닌 연민과 자비가 되려면 이 사람과 똑같은 눈높이에서 이 사람이 필요한 것을, 내가 잘하는 것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똑같은 레벨에서 이 사람이 필요한 것을 이 사람 스스로 설 수 있도록 옆에서 안아주고 이해해주고 밀어주고 지지해주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동정이 아닌 연민이고 연민을 확장시킨 자비라는 거야. 그래서 진정한 도움은 연민과 자비가 되어야 돼. 사실 도움이라는 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냥 인간의 본질처럼 이렇게 따라가는 거다 보니까 이게 아무렇지 않게 주고받는, 그리고 별 생각 없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걸 들으니까 뭐 도움에 너무 이렇게 거리감을 두는 것도, 그리고 뭔가 너무 의존하는 것도, 그리고 어떤 식으로 전달해야 되는지도 좀 잘 알 수 있는 그치. 시간이에요. 도움은 아까 말했던 인간의 본질인데 인간관계의 거리감이 중요하거든. 어느 선까지 내가 도와주고 그 선을 넘어서면 이 사람이 나에게 더 의지하거나 의존적이 될 수가 있으니까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거리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리고 그 속에서 스스로가 본인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존재고 나중에 성장했을 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더 올라갈 수 있게끔 내가 그런 알을 주는 것, 그게 그 사람을 위한 진정한 도움이야. 뭔가 받는 사람 입장을 조금 더 생각해야 되는 그렇지. 거네요. 그걸 확장시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누군가를 도와주는 사람, 이런 사람보다 더 훌륭한 사람은 이 사람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사람이야. 그 뭐다? 도움을 순환하는 거거든. 내가 누군가한테 도움을 받았잖아. 네. 그렇지? 그러면 받은 거를 이 사람한테 도움을 주잖아. 그리고 이 사람을 성장시켜가지고 이 사람 누군가한테 도움이 되게끔 하면 내가 받은 하나의 도움으로 두 개의 도움을 확장시키는 거잖아. 그게 세상을 이롭게 하는 거고, 그게 홍익인간의 정신이라는 거야. 네. 오늘 날씨가 추워지는데 좀 따뜻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아유. 것 같아서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그루에 사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나무는 1976년도에 씨앗이 떨어져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커지고 가지가 뻗어서 사과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 열매는 너무나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00억 부자의 모습, 예쁜 와이프와 귀여운 아이와의 행복한 결혼 생활, 그리고 100만 유튜버의 모습, 베스트셀러 작가, 성공한 사업가, 하와이에서의 생활 등등 다양한 형태의 사과가 나무에 열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사과 열매를 따먹지 않고 가지에 앉아 그 열매만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어떤 선택을 하지 않은 채 선택의 기로라는 그 가지에 앉아서 시간만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사과는 색이 바라고 검게 변하면서 땅에 떨어졌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선택을 하면 다른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그 불안감은 욕심에서 나옵니다. 모든 사과를 입에 넣고 싶다는 욕심이 아무런 사과도 못 먹게 하는
현실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의 선택은 다른 것의 포기를 뜻합니다. 하지만 다른 것의 포기가 혹시나 잘못된 선택이 아닌지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이 만드는 불안과 짜증이 땅에 떨어진 사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의 선택은 다른 것의 포기가 아닙니다. 하나의 사과에는 5개의 씨앗이 있습니다. 그 씨앗이 만드는 수백 개의 사과가 우리에게 또 다른 선택을 만들게 합니다. 선택은 최선을 다해서 하되, 선택을 했으면 그것을 긍정하면 그만입니다. 먹지 못한 사과 대신에 내가 먹은 사과가 만드는 무한한 씨앗의 미래가 또 다른 사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알미, 선택의 기로에 있는 사과나무의 가지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가볍게 해줄 것입니다. 세상에 옳은 선택은 없습니다. 선택은 긍정하는 것입니다. 작가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더 이제 약간 미궁 속으로 빠지는 건, 그러면 진짜 내가 뭘 모르는지 정말 알아차리기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지금 정말 어려운 그 과정을 거쳐서 알아차렸다고 해요. 제가 내가 뭘 모르는구나, 이 부분을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라는 걸 알아차린 순간이 언젠가는 올 거잖아요. 그럼 그때 제가 또 어려웠던 건 그럼 내가 뭐부터 해야 되지? 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뭘 찾아보는 것도 뭐부터 찾아봐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이거를 어떻게 아는 단계까지 갈 수 있는지가 너무 어려웠는데, 그거는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모르는 거는 2가지 영역이 있어. 하영이의 영역, 사람의 영역에서 모르는 거는 지식을 모르는 거야. 지식과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경험해야지. 그게 간접 경험인 독서를 통해서, 아니면 직접 경험인 여러 가지 어떤 삶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고, 또 다른 영역이 있어. 또 다른 영역은 알아차림의 영역인데, 그거는 사띠라 불리는 또 다른 영역이 있어. 무의식의 영역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는 내가 하영이가 이것을 알고 있구나 모르고 있구나를 알아차린 영역이 있어. 그거는 병행하면서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늘 뭐 공부하고 책 읽고 삶의 기본기를 쌓아가면서 나의 지식과 정보와 경험과 지혜와 깨달음과 이런 알미 늘어나고 있잖아. 그 늘어나고 있음을 다른 자리에서는 알고 있는 거야. 정말 내가 이걸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어. 왜냐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안다는 것은 이 단순한 지식의 영역이 아니라, 이 지식을 나의 언어로 지식화해서 이 지식화된 나의 언어를 우리의 경험으로 검증하는 단계가 필요하거든. 그 경험으로 검증하다 보면 나에겐 큰 깨달음이 와. 이 깨달음을 쌓아가는 게 지혜로운 삶이거든. 근데 이게 실제로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은 경험했다는 거고, 그 경험했다는 것은 또 다른 자리에서는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식이 많은 거를 우리는 유식하다 그러고, 알아차림이 많은 것을 지혜롭다 그러거든. 거꾸로 이야기하면 지식이 없는 것을 무식하다 그러고, 지혜롭지 않은 것을 무지하다 그래. 그래서 우리가 지식이 많으면 우리 살아가는 데서 굉장히 이로워. 그렇잖아? 거꾸로 지식이 부족하면, 무식하면 손해를 봐. 그렇잖아? 그런데 무지하면, 지혜롭지 않으면 손해를 보는 게 아니고 삶이 괴로워져. 그 차이가 약간 있어. 그래서 모른다고 할 때 이 모름이 어떤 레벨에서의 모름인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가 부족한 건지, 그리고 경험과 지혜가 부족한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영역에서 모름, 내가 이러한 것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에 대한 이 알아차림이 없는 건지,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습관에 대한 나의 어떤 그런 반응들, 이런 것들을 내가 알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지혜로움, 그거는 또 다른 영역에서의 모름, 그리고 암,
그리고 알아차림과 관련이 있는 거지. 그러면은 방법은 그냥 딱 하나일 것 같다는 생각밖에 안 드네요. 계속 공부하고 작가님 말씀하신 독서, 그치. 명상, 그치. 운동하면서 계속 끊임없이 혼자의 시간을 가지면서 계속 그렇지.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말했던 삶의 기본기 중에 독서라는 것은 지식과 정보가 쌓이는 거잖아. 그렇지. 그리고 운동과 명상은 알아차림이 쌓이는 거야. 나를 보는 시간. 그렇지.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 운동 명상이라는 게 있잖아. 나를 바라볼 수 있고 명상도 나를 바라볼 수가 있잖아.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병행할 수 있는 게 삶의 기본기라는 거야. 독서를 통해서 지식을 쌓고 운동과 명상을 통해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 그래서 삶의 기본기라는 거야. 아. 그렇군요. 그래서 독서, 운동, 명상을 얘기를 하시고. 그렇지. 그래서 해라는 거야. 그럼 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까지 그 알아차린 과정들을 보면서 실패나 이제 좌절했을 때 좀 많이 깨닫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깨닫기만 하면 참 좋겠지만 실패랑 좌절 때문에 힘든 경우들도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좌절에 빠지지 않고 그 메타인지를 딱 잘 할 수 있을까? 그게 너무 궁금해요. 내가 어릴 때 성당 다닐 때 내가 가장 많이 했던 말이 이거였어.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말이거든. 무슨 말이냐면 그 주라는 게 어떻게 보면 세상이라는 거야. 세상아, 네 뜻대로 해라. 나는 그냥 최선을 다할게. 이런 말이야. 왜? 세상은 세상 거니까. 근데 우리는 내 뜻대로 안 되면 실망하고 후회하고 괴롭고 고통스럽잖아. 그러니까 임 작가도 방금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을 때 뭐 실패했다 생각하고 그게 후회스럽고 약간 상실감에 빠지는 거잖아. 근데 사실 이게 실패인지 성공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냥 그렇게 보일 뿐. 세상이 나에게 더 큰 성공을 주기 위한 과정으로서 실패를 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 나도 인생을 되돌아보면 과거에는 그게 실패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니네? 이런 경우 굉장히 많아. 그리고 과거에는 그게 또 성공인 줄 알았는데 별로였네? 하는 경우 되게 많아. 나한테 가끔 메일로 다양한 고민을 주시는 분들 중에서 결혼 생활에 힘든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아. 그런 분들 결혼 안 했으면 전혀 고민을 안 할 문제들을 적어서 보내주잖아. 결혼했다는 굉장히 즐거운 일이잖아. 그게 성공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게 어떤 지금의 어떤 힘듦의 어떤 그 씨앗이 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 그래서 우리는 사실 모를 뿐이야. 모르기 때문에 세상이 나에게 어떤 실패라는 선물을 주더라도 그 선물을 그냥 내가 즐겁게 받으면 세상은 나에게 또 다른 선물을 주게 되어 있어. 우리는 실패라는 게 어떤 결과물이라 생각하잖아. 그렇지? 근데 결과라는 것은 없어. 늘 우리는 과정으로만 존재하잖아. 결과는 한 1, 2년 지나면 또 다른 결과의 과정일 뿐이야. 그리고 2년 뒤의 결과는 또 4년 뒤의 과정일 뿐이고, 그리고 4년 뒤는 10년 뒤의 과정일 뿐이야. 늘 결과라는 건 없고, 결과는 연속된 과정이다라는 알미 있으면 돼. 그러면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게 돼. 그래서 나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거든. 인생이 새옹지마라는 건 참 맞는 말이구나. 왜냐? 세상이 주는 그런 선물을 그냥 즐겁게 받자. 이게 좋은 게 좋은 게 아니고 나쁜 게 나쁜 게 아니구나라는 그런 알미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이 주는 선물을 즐겁게 받을 수가 있어. 근데 내가 누구한테 선물을 줬을 때 걔가 즐겁게 받으면 또 주고 싶잖아. 맞아요. 더 좋은 거를. 그렇잖아. 오늘 임 작가가 나한테 선물 줬잖아. 네. 반갑게 맞이하고 너무 감사하다. 어떤 선물이든지 간에 뜯어보지 않고 감사하잖아. 고마워하잖아. 그러면 세상도 마찬가지야. 나한테 어떤 선물을 주든지 간에 그 선물을 감사하고 즐겁게 받잖아. 그러면 세상은 더 좋은 거를 주게 되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선물을 그냥 즐겁게 받으면 되는 거야. 그게 내가 살아가면서 터득한 가장 큰 지혜로움이야. 우리나라 대통령 봐봐. 대통령들이 대통령이 안 됐으면 정말 훌륭한 정치인으로서 그냥 살아갈 수 있는 거야. 근데 대한민국 대통령들의 말로가 다 안 좋잖아. 대부분 다 안 좋거든. 그 사람들이 정치인으로 살다가 대통령 됐을 때 내가 원하는 거를 최고로 이뤘을 단계잖아. 네. 그러면 너무 행복했을 거 아니야. 네. 그런데 그 좋은 게 좋은 거야? 아니라는 거야. 모른다는 거야. 결국에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최고의 좋은 걸 이뤘다 하더라도 그게 앞으로 행복을 보장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때 만약에 떨어졌으면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분들 다 뭐 대형 로펌 가가지고 행복하게 살고 뭐 떵떵거리게 살 거 아니야. 그런데 정말 운 나쁘게 대통령이 되는 바람에 지금의 모든 불행을 떠안고 살아가고 계시잖아. 그런 거 보면 세상은 모르는 거야. 그래서 난 항상 그렇게 생각해. 세상아, 네 뜻대로 해. 나는 그냥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게. 그게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말이야. 많은 내용이 스쳐 지나갔는데 저는 오늘 그 독서랑 운동이랑 명상의 그 진짜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의미를 알게 됐다는 게 참 제일 큰 것 같아요. 네. 그렇지. 그게 좀 알무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렇지. 그게 이제 단순한 이해 단계에서 믿음이 생기는 거야. 왜 그런지 알게 되면 행동으로 넘어가게 돼. 행동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야. 그게 신의 행정이라는 거야. 믿음과 이해와 행동을 통해서 증득하는 이 네 가지 단계가 한 가지 단계라도 없게 되면 우리는 알아차림의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어. 그럼 행동도 하지 않겠네요. 그렇지. 그래서 행동을 한번 실천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